안녕하세요. 유엔 한국협회 김민영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비드-19 이후 한국의 개발 협력에 대한 제26회 유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협회 이호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아서 저희 유엔 한국협회가 금년 들어 첫 번째 유엔 토크 콘서트 오늘 곧 진행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ODA, 매우 중요한 그리고 또 우리가 시적절하게 생각하는 주제라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 2년을 지나 한 몇 개월 아직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이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가는 새로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은 선진국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50년간 경제개발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경제 원조를 받던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는 후진국들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이런 팬데믹 같은 엄청난 세계적 고통을 우리가 다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 극복하면서 다시 예전에 우리가 진행해왔던 그러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마는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오늘 토크 콘서트를 갖게 됐습니다. TV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또 우크라이나를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공적이건 또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한 우리 토크 콘서트, 많은 분들이 지금 줌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저도 빨리 이 줌 이 모임을 떠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진행될 오늘 토크 콘서트 재미있게 많이 경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신부남 대사님, 마침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댁에서 지금 줌으로 참석을 하고 계신데 신부남 대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또 이런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또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서 우리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코비드-19 이후에 한국 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 분의 발표자와 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같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장현식 코이카 행복나눔 이사장이십니다. 우리 장 박사님은 코이카에서 아주 오랜 기간 근무하셨고
이제는 코이카에서 은퇴하셔가지고 이 코이카 행복나눔이라는 또 단체를 새로 만드셔서 일종의 시민 단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그 개발 협력, 특히 코비드-19 이후에 개발 협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 이사장님 초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줌으로 와 계신 분들 네, 귀중한 시간인데 감사하고요. 특히 저를 위한 한국협회 우리 이 회장님께서 그리고 부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또 부회장님, 신 대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이제 개발 협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개발 협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과연 ODA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30년의 ODA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30년 정도 되니까 약간 정체기가 와요. 어느 나라든지 30년 지나면 정체기 오거든요. 이때 이 정체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소속한 것은 패밀리 코이카인데요. 저는 평생 코이카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난 후에 지금 패밀리 코이카라는 공익 단체입니다. 패밀리 코이카는 코이카 직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개도국의 어린이 돕고 그다음에 국내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돕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은퇴 후에도 저에게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가진 경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개발과 SDG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ODA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유엔 한국협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ODA는 그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다 알고 있지만은 ODA가 간단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DA는 1969년도에 OECD에 있는 개발원조위원회 다크라고 합니다. DAC에서 만든 기준이고요. 거기에는 세 가지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이 정부 조직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이 경제사회 발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이 있고, 세 번째는 양어성입니다. 즉 다른 조건보다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주는 걸 우리 일반적으로 양어라 그런 쓰는데요. 이 양어 조건이 있는데 2014년도에 50년 만에 OECD가 다크에서 ODA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지금 계속 한 4년 전부터 우리가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ODA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달라진 게 이제 양어성이라든가 이런 개념 중에 보면은 최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있고요. 다음에 그 위에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대로 사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개도국 중에서는 그런 잘 사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건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25% 이상이 되어야 ODA로 카운팅이 됐는데 이제는 약간 차별성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세 번째 조건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개도국한테 돈을 주든지 어떤 형태 주든지 약간의 양어적인 개념을 가지고 주고 있다라는 것이 ODA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00년도에 들어가지고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21세기를 맞이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혜를 구했고요. 전 세계 189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 바로 MDG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2015년도에 2015년도가 MDG가 끝나는 해거든요. 그때 방기문 전임 사무총장께서 MDG 이후에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3년을 했습니다. 그 3년이 끝나고 난 후에 2015년도 9월 25일 날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2030년까지 SDG를 목표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방기문 사무총장께서는 항상 ODA가 너무 중요한 것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방기문 사무총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ODA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인류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재원, 지식 그리고 기술을 보유하게 된 첫 세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솔리다리티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가난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저는 방기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코이카 있을 때도 항상 마음에 가지면서 제가 했는데 하여튼 ODA는 인류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가 한 2년 반 되고 있는데요. 그 SDG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SDG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7개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가 어떻게 SDG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제 제프리 삭스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한번 도표를 그려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물리적으로 통제되고 이것이 또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으로 보건 문제. 왜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힘들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또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성평등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면은 모든 것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표는 뭐냐면은 바로 코로나가 보건 문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보건 문제에다 모든 빈곤 문제, 다음에 환경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잠깐 이제 코로나하고 SDG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잠깐 통계로 보시면요. 일본 꼴이 바로 거기 빈곤을 제거하는 건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3억 7천만 명의 아동들이 아직 학교 급식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전 세계 1억 3,200만의 사람들이 기아를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꼴이 제로 헌겁니다. 즉, 이와 같은 그 배고픔을 없애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업 생산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고온 건조로 하여 농업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죠. 세계 사막화로 인해 가지고 난민이 많이 생기죠. 1억 2천만 명의 인구가 식량 안보에 정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3번이 뭐죠? 보건골입니다. 제일 중요한 골이죠. 여기에는 전 세계 아동의 2,300만 명이 기본 예방도 접종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4번 골은 교육골이죠.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20만 명의 어린애들이 중도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미복귀한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비대면이 잘 되고 있다는 좋은데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비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디지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 격차가 또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남녀 간에 성별 간에 또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아동 제한미 해가지고 여성 어린애들이 학교를 잘 못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가지고 여성들 여아의 취약성이 45%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옵니다. 그러다 6번 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깨끗한 식수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4명 중에 1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전한 식수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명 중에 3명이 기초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집에 오면은 항상 손을 씻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개도국들은 마시는 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손 씻기 시설에 접근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확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13번 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기후변화 꼴입니다. 즉 보건에 의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또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위기가 더 오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으니까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거기다가 16번 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지만은 평화하고 안보, 그리고 강한 정부 제도인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7개 골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 골만 그 영향을 미치도록 행하는데 17개월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DG가 얼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제가 좀 더 그거를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하고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오늘 주제인 국제개발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SDG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개독은 정말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개독을 도와야 되는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는 거죠. 그런데 ODA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지금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들 지금 환자들 치료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독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ODA에 대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봉사단도 보내고 전문가도 보내고 해가지고 수원국의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여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잘 못 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아규먼트가 많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ODA라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많다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ODA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은 위기는 꼭 기회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니까 좀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도국에다가 우리 전문가가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업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가는 대신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의 능력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굴러가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즉 그분들에게 자리의식을 가장 요새 ODA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로컬 오너십, 자주의식이라 그러는데요. 이와 자리의식을 고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ODA는 최초로 원래 4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은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코이카에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예산이 1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거의 한 80배가 늘은 거죠. 80배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전체 ODA는 4조가 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비교 우위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보면 위기가 기회라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하여금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아니면 그것도 확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해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능력 개발, 역량 개발과 가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버넌스입니다. 예, 가버넌스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대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머전스 에이드 해가지고 식량 주고 빵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역량 개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바로 가버넌스가 바로 역량 개발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량 개발은 개인의 역량 개발도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역량 개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바로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량, 즉 정책, 그리고 제도,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부분의 역량 개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역량 개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가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가버넌스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버넌스 여러분들 헷갈리죠? 가버넌스가 뭘까? 가버넌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버넌스란 단어는요. 최근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가버넌스란 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 가버넌스는 그럼 국제개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가버넌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 능력에서 정치, 행정, 사법에서의 제도를 관리하는 건데요. UNDP는 모든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하나의 절차 및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유엔에서는 가버넌스를 6가지 측면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행정 역량 강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역량 강화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법치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성,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인권 신장. 우리가 항상 인권 이야기하는 그 인권이 가버넌스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까지 포함된 프라이빗 섹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SO, 우리가 말하는 NGO들의 파트너십 향상까지도 포함되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첫 번째 행정 역량 강화에 많은 초점을 두고 가버넌스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가버넌스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가버넌스가 좋으면은 원조 효과성에도 플러스가 되더라는 그런 보고서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니까 좋은 정책, 제도, 굿가버넌스가 있는 나라는 원조 효과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 2002년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조를 줄 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가버넌스가 좋은 나라에 더 많이 주는 거죠. 가버넌스가 나쁜 나라는 원조를 빼앗든지 아니면 중단하고 이런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개도국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 측면, 국내 가버넌스, 국제 가버넌스, 그리고 개도국 가버넌스 세 가지 측면에 잠깐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가버넌스라는 것은 국내 정책 과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호하죠.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있으면서 정책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해왔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전략 기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치가 만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부분은요. 항상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우리 정부는 막 그쪽에다가 ODA를 많이 전가시킵니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코로나 벌어졌을 때 코로나가 막 하니까 보건 분야에 막 ODA가 막 늘었습니다. 작년 통계 한번 보시면은 보건 ODA가 엄청나게 늘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기에다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보건 ODA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ODA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번 그 보건 ODA 한번 늘어나면요. 잘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한번 늘어난 거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보건 분야도 중요한데 SDG가 보건뿐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다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좀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보건 ODM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가버넌스 부분에서는 보건 OD를 담당하는 부처라든가 기관이 OD가 확 늘어나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OD는요, 그냥 OD를 준다 해가지고 돈만 준다 해가지고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법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가버넌스가 잘못되면요, 우리가 돈은 늘어났지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외교부에서 무상원조 관계기관 그래가지고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 40개 부처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그게 외교부가 이 주무 부처입니다. 여기에서 좀 조정을 잘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먼저 불균형이 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 정책적인 측면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라는 것은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도국의 정책을 도와줄 때 가버넌스 그러면은 그냥 행정 역량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보건의 행정, 교육 행정, IT 행정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가버넌스 개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가버넌스는 행정 분야거든요. 보건도 행정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행정부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 가버넌스 분야를 굉장히 넓혀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홀 오브 가버먼트 어프로치 그러는데 우리 정부 부처에서 어떤 정책을 정할 때 저는 한 부처의 시각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종합적으로 시각에서 OD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 정부적인 어프로치다. 융합적인 어프로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번에는 필요합니다. 왜냐? 코로나는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좀 고차원 이야기하면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책의 일관성이 되어야 개도국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가버넌스는 그럼 국제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모여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G7 회의라든가 WHO라든가 적십자회라든가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도를 도와주자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콘월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갔을 때요.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코로나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 2억 달러를 한 2,400억이죠. 하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우리나라 국내도 백신이 적은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충분히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에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바로 코백스라고 합니다. COVX인데 이거는 국제기구하고 뭐 가비라든가 이런 국제기구가 연결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거기다 돈을 다 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백신을 사가지고 개도국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코백스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국제 가버넌스는 지금 그런 대로 많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개도국 가버넌스. 그럼 개도국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역량 개발입니다. 캐패시티 빌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 ODA는 빌딩 트러스트라는 코로나 관련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맞게끔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개도국 스스로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개도국의 공공 의료 체계, 보건 재정 시스템을 자문한다든가 다음에 인프라 구축, 우리가 예를 들면 진단 키트라든가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죠. 뭐 마스크도 그렇고요. 다음에 그 사람들에 있는 의사 간호사분들의 캐패시티 빌딩 해주는 것. 그래야 지속 가능하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량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5년 단임의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부의 가버넌스 분야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과 분석, 행정 시스템 구축, 공공행정 혁신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향후 5년 동안
우리 정부에 나갈 전략 목표, 중점 과제, 이행 기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odakorea.go.kr 들어가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10분 내지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한 7, 8분 남았는데요. 한국의 ODA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조가 이제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저도 코이카 있으면서 예산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기재부 가가지고 예산 달라고 고개 숙이고 그런 게 뭐 매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합니다. 머니톡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와 같이 4조가 넘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는 방향인데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ODA를 3개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91년도부터 2000까지였는데요. 코이카가 설립되고 91년도 설립됐으니까 개발 NGO가 확대돼가지고 파트너십이 많이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제2기는 MDG 선언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DAC에 가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 26개 OECD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개독을 도와주는 위원회가 바로 DAC예요. 우리가 1990년도에 OECD 가입했지만은 14년이 지난 2010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2010년도입니다. 우리가 OECD 다 가입해가지고 선진국으로 클립이 들어갔고 SDG가 2015년도에 선언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1차, 2차, 3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처음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ODA가 4조가 돌파됐죠. 포괄적인 ODA를 통한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이제는 우리가 ESG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인바이러먼트라든가 소셜 밸류라든가 다음에 가버넌스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화두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나가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럽에다가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 안 한다 하더라도 ESG는 바로 SDG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4조 가고 있고요. 우리 예를 들면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끝나고 하는데요. 향후 30년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저는 평생 코이카에 근무하면서 ODA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항상 중시하고 다음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뭔가 결과를 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이카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30년 만에 정치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과연 우리가 정치기로 하느냐 아니면 뭔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안도 많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ODA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는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럼 ODA에 대한 지도를 해보니까 17년에 비해 가지고 5%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개도국의 일은 당신들이니까 우리는 none of my business로 이야기할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ODA가 늘어나면은 필수로 늘어나는 것이 뭐가 하면 잡이 늘어납니다. 코이카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늘어났고요. NGO 분들도 지금 한 거의 300개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제가 95년도에 개발 NGO 사업할 때는 26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300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대단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4조 양적으로 크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것이 바로 개발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가면은 개발 컨설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발 컨설턴트는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는 코이카 직원들이 뭔가 일을 용역을 줄 때도 컨설턴트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해오는구나. 그러면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컨설턴트 사업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컨설턴트 사업을 왜 우승을 못하느냐. 우리나라 일자리를 창출한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나중에 국제 개발 하든지 어디 하든지 간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고부가 산업입니다.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전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국제기구 진출도 정말 이제는 좀 더 많이 늘어나 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좀 더 그 역할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조달.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코이카 있을 때 우리가 기업들 우리 시장만 보지 말자. 국제 시장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한 몇백 배 되는 엄청난 돈을 월드뱅크라든가 ADB도 그렇고요. 유엔도 그렇고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따먹는 게 영국하고 일본이라든가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정말 국제 조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도 좀 해줘야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힘든 상황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나중에 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2년도에 요르단에 공식 방문했을 때 시리아 난민촌 자탈이라고 합니다. 요르단 암만 수도에서 한 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시리아 국경에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난민들 보니까 한 10만 명이 자탈이라는 데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거기에 있는 75%가 어린애들하고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니까 제일 핍박받고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애들이고 다음에 여성들이라는 걸 알고 참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있는 우리 패밀리 코이카 행복 나눔에서 굿네이버즈를 통해 가지고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세 발이 핍니다. 하지만은 이 작은 것이 힘을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그분들은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고마움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현식 이사장님. 우리 장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보니까 이 코비드 19이 잘 들으셨겠지만 그 SDG나 ODA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부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코로나 시대 ODA 방향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들이 그 개도국에 직접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지 전문가의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또 ODA 사업의 장점이죠. 우리가 인력 개발의 나름대로 성공적인 면이 있고 이거를 또 개도국에서 많이 또 그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뉴 노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 하이브리드 시대가 계속 올 것 같은데 이런 면에 있어서 현지 전문가의 캐파시티 빌딩, 역량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어서 이런 역량 개발을 통해서 개도국의 굿 가버넌스, 국가 능력을 증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ODA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이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ODA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인식이 점점 낮아지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가 국회에서 ODA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에 이어서 두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유엔 한국협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국립경상대학교 교수인 박재영 교수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립경상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박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진주에 계신 분이 있어서 상당히 순간적으로 반가움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토론에 좀 진지하게 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장 이사장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저한테 시간이 10분 정도 주어졌죠? 네. 네, 그 시간 내에 좀 하자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할 부분보다도 먼저 이제 질문 하나를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비드 19 대유행 이런 것들을 맞았을 때 조금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쌍무 원조하고 다자 외교를 사실 구별을 짓지 않으시고 통괄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제기구를 전공한 학자이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도 이 한국 ODA가 다자 원조에 상당히 인색하다는 그 판단을 저 스스로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이런 비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쌍무적인 원조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자원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자원조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외교부도 또 거기 가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자원조라는 것은 일단 많은 국가들이 특정 국제기구에 내놓는 돈을 국제기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제공되는 원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어떤 관계, 어떤 개도국과의 이해관계라든가 기타 이런 옛날에 어떤 제국주의의 그런 관계 이런 속에서 원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자원조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국가한테 어떤 개별적인 국가의 이익에 관계없이 이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다자원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대의 다자원조에 대해서 한국이 좀 생각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많은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상당히 이 ODA에 대한 지지, 서포트가 줄고 있다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우려인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아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발표 중에 이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 측면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코비드 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느 국가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이 복원, 이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퍼블릭 굿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인식, 이게 지금 뭐 우리만 보건에 신경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딴 나라의 이 보건 문제가 취약해졌을 때 우리의 영향 받는 건 뭐 시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코비드 19 자체가 글로벌 퍼블릭 굿 보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도 물론이지만 국내적으로도 잘 활용을 하면은, 야, 이거 국제사회의 개도국의 보건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보건 문제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NGO 활동도 하고 그랬지만은 제일 그 어려운 질문이 그거예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보건에 취약한 계층이 있는데 웬 그 외국에 그렇게 돈을 퍼붓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정말 적절한 대답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 코비드 19과 같은 경우를 봤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이게 공공재구나, 이런 인식들을 좀 갖게 되면서 저는 이런 지지, ODA의 필요성 같은 데에 좀 설득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논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사장님하고도 전화로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모르고 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학들은 상당히 그 국내적인 평가, 또 세계적인 평가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뭐 이제 메디냐 뭐 이것 자체가 이제 학생을 학교에 유인하는데, 학교에 오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2019년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어떤 대학 평가 기관이 THE라고 하는, 우리가 뭐 정관사로 THE지만 Times Higher Education인가요? THE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대학 평가기관이 있는데, 이 평가기관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학 평가를 했을 때는 교육의 역량, 연구의 역량, 이것을 집중적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이 2015년에 SDG가 채택된 이후에는 중요한 대학 평가의 기준으로서 이 대학이 과연 SDG 17개 고호를 향해서 얼만큼 기여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는 우리 그 이사장님과 통화를 통해서 제가 실감을 느낀 게, 그 해외의 어떤 기술자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 대학에 막 연수도 시키는 거예요. 그 점수를 높이 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어떤 그 또 다른 그 지지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SDG에서 대학의 역할을 되게 중요히 보거든요.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17개의 상호 의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어떤 연구나 교육, 이것을 빠뜨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 자체의 평가 기준이 이 SDG에 대한 기여, 그 기여 중에서도 뭐냐면요, 지방 차원, 또 국가 차원, 세계의 어떤 지역 차원, 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또 공동체와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대학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SDG, 또 그 중에서도 어떤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제 개발 협력에 뛰어드는 것,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암울한 그런 그 평가만 내릴 것은 아니다, 이제 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저는 이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SDG, 지금 이제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 많은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될까? 저는 여러 가지 보관이 사실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짧은 시간에 얘기 드리고 싶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뭐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뭐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도 부르고, 그죠?
여러분들 뭐 전 세계적으로 청년이 취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역할 중에서 하신 그 공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파리 협정도 있고 SDG 책택도 있지만은 청년들을 불러내는 얘기거든요. 청년들이 유엔의 정책에 인풋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화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2030 어젠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게 이제 17개 SDG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청년을 중요한 그룹으로 메이저 그룹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또 청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Critical Agent of Change. 이게 SDG와 관련해서 청년은 완전히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행위자라고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엔이 Youth 2030이라는 것을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청년은 이제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이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된다. 이런 그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가장 우선하는 과제로.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정치계에서도 보면 뭐 청년들 데려다가 뭐 당대표도 시키고 비대위 대표도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아마 세계적인 어떤 큰 흐름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코이카에서도 지금 청년들을 위한 좋은 그 진로를 찾기 위한 아까 이제 잡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것은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 코이카에서 국제기구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뭐 코이카하고 UNV 세계 봉사단도 만들었죠. 또 다자 협력 전문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국제기구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놓으셨죠. 또 YP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그 재외 공간이나 우리 코이카 외국 사무소 또 이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이런 데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고요. 또 NGO 뭐 봉사단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제 기대하는 이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그 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 코이카의 어떤 정책에 인풋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보이스, 발언권의 기회를 꼭 뭐 그들의 의견이 이들 그 기타 그 코이카의 주요 그 핵심적인 디시전 메이커들이랑 똑같은 비율의 어떤 의사결정권을 주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그 제도화된 제도를 제공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 대사님 어떻게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네네,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기서 이 정도로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패널리스트인 그 이철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님께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이철 심의관입니다. 이제 개발협력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상 원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ODA로 알고 계시는 그 사업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코이카와 협조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파트너들과 협조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협력 사업을 이제 실행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오늘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 또 시적절한 그런 타이밍에 이런 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제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또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동안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뭐 무력 분쟁 상황도 있었고,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또 대규모 자연재해도 있었고 또 지금 코로나 같이 또 그 옛날에 그 또 여러 다른 형태의 질병이 이제 그 위협을 준 적도 있었는데 그 영향이나 이제 충격, 그게 어떤 그 규모, 스케일이랄까요? 그다음에 그 파급력, 그다음에 어떤 그 파급되는 속도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이제 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 글로벌 위기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ODA 그 개발 협력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어떤 도전은 바로 이제 위기 대응 역량이 취약한 우리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그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그런 그 위기를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그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장현식 이사님께서도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그 국제사회가 이제 개발 협력을 약 4, 50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 페이스가 좀 늦은 측면은 있지만 꾸준히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 개발 지수들이 이제 발전을 해왔었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런 우리 국제사회 노력이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시 후퇴하고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개발협력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이 결국 앞으로 이 개발협력 OD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돕고 지원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단순히 중요해졌다는 말로는 좀 부족을 하고 이제 이런 위기 상황,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이 개발 협력을 정말 잘 해야겠다. 또 효과적으로 해야겠다. 또 이런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과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다양한 액터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성과를 내고 또 이 팬데믹에서 얻은 경험을 정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그 정점과 성과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지금 개발협력 공동체 전체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그 이제 2년이 됐는데요. 저희 그 2년 동안 우리 한국 정부가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으로 선언된 게 이제 2020년 3월에 WHO가 이제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저희 그 정부에서는 이제 2020년 6월입니다. 6월부터 빌딩 트러스트라는 이제 프로그램 하에서 그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 협력 구상이라는 그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난 2년간 이제 그 한 120여 개국에 대해서 3.3억 불 규모의 이제 지원을 시행을 했습니다. 크게 뭐 3가지 분야인데요. 첫째는 이제 인도적 지원입니다. 이제 그 팬데믹 초기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100여 개 국가들에게 저희들이 한 9천만 불 상당의 다양한 방역 물품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 계속 이어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이 가장 중요한 팬데믹 극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개도국 그 백신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코백스 AMC라는 그런 그 국제적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3억 불을 기여해서 저희들이 개도국들이 백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 이사님께서도 이제 그 거버넌스 말씀하시면서 이제 역량 강화를 이제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장 급한 이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도국 스스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죄송합니다.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비중을 두고 지난 2년간 한 12개국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여러 다양한 기관에 한 5천만 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서 의료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진단 장비나 이제 의료 기자재를 좀 지원하는 일, 또 그 의료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 연수하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통합적 회복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보건 분야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분야를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통상 리질리언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 분야도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도 저희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2년 동안 정말 하도 이 상황이 급변하고 바쁘게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지금 2년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랄까요, 저희 개발 협력이 좀 더 나아갈 방향이랄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좀 정책 차원에서 어떤 개선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ODA 예산 확대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 많이 늘었는데 그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아직은 그 ODA에 인색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ODA 그 선진국 공여국 클럽이죠. 아까 이제 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많은 재원을 들여서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그룹입니다. 거기 그 국가들의 이제 그 ODA 예산의 그 수준을 보면 지금 평균이 GNI 대비 0.32%입니다. 이 국가들의 평균이.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그 GNI 대비 0.14% 수준으로 돼 있어서 그 국가들의 이제 평균 수준에도 이제 상당히 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직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이제 개발 협력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지가 있으셨고 또 많은 그 시민 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있지만 앞으로 이 저희들의 경제 규모라든지 또 국제적 위상 또 저희들이 국제사회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공약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이제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맞닿아 있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대응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2년간 3.3억 불 지원이면 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오는 지원 요청에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기에는 저희들의 그 인도적 지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ODA 예산 규모를 좀 늘려가는 노력과 함께 그 글로벌 위기 시에 저희들이 적시에 또 충분한 그 규모로 그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 예산 부분을 좀 늘려나가야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목표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원에 있어서 이제 혁신적인 방안을 좀 생각할 때가 됐다. ODA는 기본적으로 뭐 정부 예산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세금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ODA 예산으로는 사실 개발협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만성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획기적으로 또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간의 재원들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민간 투자가 개발협력 분야로 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 이제 개발협력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각해 오던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
보통 SDG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개발 재원 부족분을 약 한 3.7조 달러로 추산합니다, 연간. 근데 지금 전 세계 은행이랑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운용하는 민간 자본 규모가 약 한 380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1%만 우리 개발 분야 협력 쪽으로 재원을 유도해도 상당 부분 이제 재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잠재력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걸 이제 혼합 재원이라고 하는데요. 혼합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외교부도 이제 이러한 모멘텀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컴파일하고 좀 분석해서 좀 공유해 나가고 또 민간 시민사회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좀 약간 기술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코로나 대응 같은 거는 이제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위기가 발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 도움을 줘야지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것들이.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그 예산 예산이 이제 예비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는데 보통 이제 예산을 쓰는 시기보다 한 2년 전에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이제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위기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직전 연도나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도 빨리빨리 협의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민간 파트너십의 확대인데요. 정말 이번에 코로나 대응에서도 이제 확인이 된 거지만 사실 정부만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민간의 액터들이 글로벌 위기라든지 위기에 대응하고 어떤 경제사회적 발전을 저희들이 진전시켜 나가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이제 백신 개발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그 백신 개발하는 그 제약 업체들과 빨리빨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 백신 개발을 유도하고 또 그거를 빨리 그 필요한 곳에 적시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민간의 그런 액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민간의 중요한 액터들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우리 개발협력 사업들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인가. 또 그리고 또 많은 분야에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개발협력의 혜택을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곳에서 현장에서 많은 전문성을 쌓은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NGO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또 협조를 해서 우리 이제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와 그 성과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해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개발 협력 계획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이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그런 민간 부분과 저희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저희들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두 분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ODA 규모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보면은 뭐 그 정도면 많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당장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해외에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있으신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ODA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이제 고결한 마음이 가장 그 ODA를 하게 되는 이제 저희들 이유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적인 공공재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경제 사회적으로 연계된 지금에서는 어느 한 곳의 위기가 이제 국제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ODA가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많은 그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해 나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OD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그런 빈곤 타파라든지 경제사회 발전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국익을 또 실현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끊임없이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또 학계에서 우리 ODA의 어떤 가치와 이제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소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민간 부분과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발표와 토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우리 한국의 개발 협력의 장점, 비교 우위, 그다음에 보완할 점, 이런 거를 세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개발 협력의 비교 우위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외교관 생활하면서 개도국 현장에서 보면은 한국도 바로 30년 전만 해도 우리 개도국이었다. 똑같은 개도국의 입장으로서 한국 개도국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는 개도국들이 한국에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친근감을 느끼고 한국이 해놓은 대로만 따라가면은 한국을 잘 벤치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한국의 개발 협력이 비교 우위의 첫 번째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장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ODA라는 게 물론 재원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개발,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전략, 스트래티지를 제공해 주는 거. 단순히 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어떻게 잡을지, 그것 일종의 전략이죠. 이게 결국 인력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를 주는 건데, 나름대로 한국은 인력 개발에 있어서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런 일가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공학부터 해서 교육 예산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결국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는 우리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인력 자원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유엔 사무총장 되신 게 대표적인 사례죠. 반기문 총장님은 그야말로 코리아 에듀케이션의 프로덕트입니다. 그죠? 물론 케네디 스쿨에서 2년간 공부하셨지만 한국에서 지방에서 중고등학교 다니시고 서울대에 나오시고, 그게 결국은 반 총장님의 그런 교육의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유엔 사무총장까지 올라가셨다는 것도 하나의 한국 교육의 자부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의 개발 협력의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완점은 우리 이철 시민관 얘기한 대로 물론 우리 ODA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또 많이 있다. 우리 국제적으로 ODA 예산 규모를 얘기할 때 보통 GNI의 0.7%를 얘기합니다. 그게 유엔에서 하는 권고 기준인데 거기에 맞추는 나라가 사실은 한 10나라 안 되는데요. 북구 나라와 베네룩스 3국 정도, 그 정도 되고 최근에 영국도 맞추고 있습니까? 그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은 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장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4조 원 달성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또 자축할 만한 일이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 가야 할 길이 많다. 그거와 관련해서 OECD에서 다크에서 최근에 낸 자료에 따르면은
국제사회의 그 ODA 규모가 2020년이 이제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 1,610억 불을 모았다 그럽니다. ODA 총액이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020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GDP는 줄었는데 오히려 ODA는 늘었다 그럽니다. 2018년 19년에 ODA가 1,500억 불이 안 됐는데 100억 불 이상 늘어났고, 그런 면에는 뭐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제 2020년 ODA 규모를 늘렸다 그러고, 유감스럽게 한국, 영국, 이태리, 호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ODA 규모를 줄였다고 그러네요. 그게 이제 OECD의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서머라이즈 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ODA, 이것도 이제 ODA 규모 문제인데, 아까 이철 시민관 얘기한 대로 SDG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3조 7천억 불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2020년 ODA 총 규모가 1,610억 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610억 불을 3조 7천억 불 만들려면은 23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2030년까지 남은 게 이제 9년, 8년인데 2030년, 23년 동안 ODA 규모를 모아야지 이 SDG 달성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갭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한국을 떠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ODA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박재영 교수님이 우리 장 이사장님께 질문하셨는데, 다자원조 관련해서 우리 장 이사장님 뭐 설명 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적절한 뭐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우리 이심위원님이 더 적절한 분이 아쉽지만 제가 거기까지 있을 때 느끼는 부분은 양자 대 다자 간에 대한 비율은 우리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한 75대 25, 어떤 때는 또 뭐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어가지고 70대 30 정도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코이카에 초기에 근무할 때는 사실 국제기구에 줄 때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 뭐 어디 뭐 국제기구 진출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ODA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엄격한 평가를 가지고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에는 모판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잘하는데 좀 더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긴급구 같은 데는 이게 과연 양자간보다는 시간을 좀 더 급하게 해야 되고, 다음에 유엔이라든가 전체 국제기구가 네트워킹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일반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이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양자간 프로젝트 해가지고 같은 프로젝트인데 이거 양자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지, 다자간에 대한 그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꼼꼼히 좀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간접비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그쪽에서 더 효과가 나면은 그렇게 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반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양자 부분은 제가 보니까 계속 유지를 하되, 다자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긴급구호 같은 데는 우리가 양자하기에 너무 시간이 급박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자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데를 더 집중해 주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 청중이나 사전 질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두 분의 토론자께 뭐 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더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 뭐 질문에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이심희관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저도 특별히 지금 뭐 추가로 말씀드릴 거 없고요. 네, 예. 예, 질문이 예, 있으면 알겠습니다. 답변하도록 뭐 처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 뭐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아까 처음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ODA 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영국의 그 외무장관은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다. 단순히 그냥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해서 일어난 이게 그야말로 그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또 새로운 현상이다. 그래서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돌아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름대로의 이거에 대한 나비 효과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ODA 규모에서 당장은 그 ODA를 내고 있는 주축 국가인 그 유럽 쪽에서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도 그렇고 당장 국방 예산을 증액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ODA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게 또 문제가 있을 텐데 당장 SDG 달성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면은 더 국제사회의 그런 ODA 규모에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우리 그 패널 분 이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리아 캠프 가기 전에 요르단에 있는 재무부 차관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코이카 한국 정부에서 현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르단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국제기구에서, 예를 들면 국제에서 플레이지 하는 것도 예상보다 거의 뭐 한 10분의 1도 안 들어온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시리아 난민들은 굶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지원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필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OD라는 개념도 요새는 토탈 OD 스포트라고 해서 TOSSD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늘릴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즉 예를 들면은 긴급구 가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OD 카운팅 안 되는 것도 OD 카운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지금 난민은 거의 300만 명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기적으로는 인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웰컴할지 모르지만 시간은 조금만 지나면요. 정말 실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 가니까 여러 NGO, 국제기구, 예를 들면 UN, 유니세프, UNHCR, WFP 각종 우리나라 NGO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돕고자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코디네이션을 누가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가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좀 더 착착 해가지고 업무 분장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만 앞서가지고 가는데 이러다 보면 정말 효율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이 안 돼요. 제가 보는 각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충분히 폴란드도 많이 갔고요. 몰도바도 많이 갔고 다음에 지금 루마니아도 많이 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UN 오차라든가 누군가 이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하고는 지금 카운터파트가 안 되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적어도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데 하고 해가지고 과연 이와 같은 레퓨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뭐 폴란드 쪽으로 한 난민이 한 300만 명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 뭐 몰도바, 루마니아 이쪽 서쪽 국경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뭐 시간도 됐으니까 우리 청중의 질의 또 사전 질의에 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중께서 질문하실 분 저기 생각하시는 사이에 사전 질의가 한 5개 들어왔는데 그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질의가 코비드-19 이후에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를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서 글로벌 대응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랬는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 질문을 제가 딱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처음으로 전문기구 WHO의 사무총장이 된 분이 계세요. 혹시 성함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종욱 박사라는 분이 계셨죠. 이종욱. 이분이 뭐 아시아의 슈바이처라는 얘기도 하고 상당히 그 보건계통에서는 엄청난 그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렵사리 이분이 그 출마하셨을 때 사실 약 8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9차 투표까지 가서 이제 WHO의 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03년에 사무총장이 되셔가지고 단기간 내에 만든 게 뭐냐면은 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었죠. 그게 이름이 전략보건운영센터예요. 전략보건운영센터. 이분이 이걸 만들지에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약 한 60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뭐 이런 그 당시에 사스가 유명했을 때거든요. 2003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전염병이 있으리라는 법도 없는데 뭐 왜 거기다 돈을 퍼붓느냐. 왜 많은 사람들한테 위협감을 주느냐. 이제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그 WHO가 중심이 돼서 글로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때 만들어진 조직의 그때의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선견지명이 있었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또 업적이 뭐냐면은 이 감염의 어떤 확산 범위에 따라서 6개 단계의 어떤 경고를 내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각 국가들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업적이 뭐냐면은 국제보건협약이라는 것을 이분이 만들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염병이 발병하면은 24시간 내에 WHO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국가들이 꺼렸어요. 왜냐면은 이 개도국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시작한 국가라는 오명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종우 사무총장이 그런 국가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이 조약을 갖다가 성사시켜가지고 2007년인가 발효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저도 제네바에 있거든요. WHO가. WHO에 제가 가게 되면은 꼭 들려가지고 아까 말한 전략보건운영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앞에 종욱 리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종욱 전략보건운영센터에서 이 사람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들어가 보고 이 사람 동상 앞에서 항상 제가 묵념을 하고 명복을 비는 의례를 좀 갖추고 오곤 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 때문에 이나마 지금
글로벌 대응 체제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사스나 조류 독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가 지금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WHO의 대응 체제도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현 그 WHO 사무총장이 그 이집트 분인가 그렇죠? 이집트 출신인가 그렇죠? 이디오피아인가요? 예. 에디, 이분이 상당히 초기에 아까 우리 심의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팬데믹 선언을 되게 늦췄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거.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게 발언이 됐는데 중국의 입김을 상당히 받았거든요. 선출돼서부터. 그래서 이 WHO의 그 신속 대응 체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무총장이 되게 정치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경향 때문에 사실 이렇게 더 확산된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죠. 여하튼 간에 지금 WHO가 가지고 있는 대응 체제가 이제 그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리액션 대응이 지금 나오고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던 건데 One Health라는 개념이 있어요. One Health Approach. 하나의 건강 보건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지금 코비드 19이 이렇게 되면서 One World, One Health Approach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 다가서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벌써 오래전에 One Health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코비드 사태를 맞아서 앞에 One World, One Health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구체화를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종사자들 그리고 다른 뭐 파트너십을 갖는 주체라든지 이런 모든 그 보건 근데 이 보건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인류, 인간, 그다음에 동물, 식물, 환경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보건 체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조류독 지금 코비드 19도 보면은 사람이 지금 그 동물 뭐 박쥐라든가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주체 있죠. 인간이랑 동물, 그 식물 그다음에 환경 이런 면의 보건을 최상의 상태로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된 행위자들이 세 개의 C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콜래보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을 한다. 우리 아까 장 이사장님께서도 그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지금 확산되면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은 이 개념이 상당히 실제를 좀 지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아까 이제 그 심의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공부문이 사적 부문, 뭐 저는 사적 부문을 기업 부문이랑 시민사회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 싶은데 이 협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부문이 그 사적 부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백신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서울대학교 내에 그 들어와 있는 국제기구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이 IVI라고 해서 국제 백신 기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 백신 기구가. 이 국제 백신 기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힐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국제 백신 기구가 생긴 동기 자체는 뭐냐면요. 그 많은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진국의 중요한 제약회사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백신을. 왜? 자기네들은 이미 뭐 소아마비라든가 기타 백신이 필요한 질병들이 퇴치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백신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의 빈국들, 이런 국가들이 그러니까 백신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IVI라고 하는 국제 백신 연구소가 생긴 것 자체는 그런 선진국들이 상업적인 이득, 그죠? 이게 아니면 안 만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정치학이나 기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켓 페일리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같은 것들도 이득이 없으면 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심의관님 말씀 맞다나 공공부문이 이것을 지도력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백신 같은 게 이게 공공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유재가 아니라. 사유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점점 이제 물이 귀해지면서 자꾸만 물을 또 많이 쓰고 이러니까 이것을 물값을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경제재, 사유재 얘기란 말이에요. 경제재. 근데 이 물값이 올라가고 이래놓으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은 물을 못 먹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물은 공공재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아까 이제 심의관님 말씀 맞다나 이 공공 섹터들이 뭐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심이 돼서 또 이런 그 사적 부문, 프라이빗 그 섹터가 협력을 해서 이런 그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백신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공재로 만드는 노력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보고, 그 단초가 아까 이 두 분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코백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WHO가 들어가 있고 또 민간 재단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 백신에 그 접근을 할 수 없는 그 개도국의 빈민들, 취약계층들한테 이제 백신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경향이 상당히 퇴치가 된 다음에, 이 문제가 완화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정립이 될 것이다. 뭐 전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코비드-19 당시 한국의 개발협력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장 이사장님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뭐 시간적으로도 지금 뭐 좀 쫓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시민아님이 한국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빌딩 트러스트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빌딩 트러스트의 전체적인 콘텍스트에서 각 원조 기관들, 코이카는 코이카대로 하고요. 다음에 국제보건의료기관, 뭐 코피라든가 이런 데서 다 지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따라 하고 있는데, 코이카 같은 경우는 ABC, 영어로 ABC 프로그램을 했는데 꽤 그 효과가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빌딩 트러스트가 있는 세 가지 큰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진단 키트라든가 인도적인 그 여러 가지 도구를 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캐패시티 빌딩을 해가지고 계속 시스템을하게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예를 들면 예전에 에볼라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그때 긴급 구호팀들이 정말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때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뭐 그지 라이베리아하고 뭐 하여튼 그때 대단했는데,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분들은 애국자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감염 부분에 있어서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연결해 하면 좋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빌딩 트러스트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코이카 같은 세부 기관에서는 ABC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거의 콘텍스트는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번, 기후나 환경 ODA의 우리나라의 위치나 역할이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이시민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후 변화 분야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저희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저희 어떤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역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이 양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P4G 정상회의가 이제 저희 한국 주도로 개최가 됐죠. 그래서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어떤 국제 사회의 어떤 노력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 의지를 저희들이 결집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또 그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이 전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참여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개발 협력에서 2021년에 이미 이제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DA 중에서 이제 그린 분야, 녹색 분야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기후 변화, 친환경 쪽으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제 그런 비중을 좀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 OECD 국가들의 이제 평균, 그러니까 그린 녹색 ODA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6%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13.8%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조금 더 저희들이 그린 녹색 분야 ODA를 조금 더 좀 더 강화하고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OECD 평균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요거는 한국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 GGGI라는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나름대로 그 개도국의 그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이 잘 되려면 뭐 전략도 있어야 되고 재원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돼서 이걸 뭐 그린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새 우리 당선자께서는 삼각편대라고 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한국에서 이제 간접적인 지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나름대로 기후변화 환경 ODA에서 적극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4번은 SDG 13번 문제 기후변화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기후변화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번 개최할 계획도 있지만은 일단 이 질문이 27회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궁금하다 그랬는데 기후변화 대응하면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문제와 변화된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감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 하자 그랬고 2030년까지 총 배출량의 40% 감축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막대한 그 감축량인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신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 방향도 정하는 가이드라인도 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소비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휘발유차 쓰지 말고 경유차 쓰지 말고 전기차로 바꾸든지 수소차로 바꿔야 되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야 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국민과 기업들을 설득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줘야 될 그런 막대한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도국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개도국이 온실가스의 3분의 2 이상을 배출하고 있어요. 중국, 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GGI라는 국제기구를 설립을 해서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인력 배양의 하나의 방법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응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적응을 잘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기술도 있고 재원도 있으니까 문제는 개도국인데 개도국의 그런 적응을 위해서 GCF라든지 GGI를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 질문. 개발 협력의 우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 장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다 기억에 남죠. 사실 우리가 헛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도록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발 경험 이런 것이 잘 녹아들어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제 개발에 있어서의 비교이 있으면서 우리가 좀 약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저는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 거를 좀 잘 어디 사업에 하는 게 제가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업훈련 사업인데요. 직업훈련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주는 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주는 가장 좋은 건데 뭐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에 우리가 직업훈련센터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미용 기술을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있는 봉사 단원이 여성분이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그와 같은 미용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있는 여성분이 거기에 졸업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제 미용소를 차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그냥 차렸겠지 생각하는데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는 것은 하이테크보다는 정말 그 로컬에 맞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가 제가 보기에 가장 의미가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병원 프로젝트입니다. 병원 프로젝트는 코리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정말 코미트먼트라든가 비전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에도 가가지고 헌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만들어준 병원이 그 개도국에 코로나를 이렇게 치료하는 센터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지만은 첫째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둘째 비교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국제 아젠다를 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시간이 사실 초과했는데요. 혹시 플로우 쪽에서, 청중 쪽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뭐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오늘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 속에서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이제 2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듣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우리 유엔협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6회 토크 콘서트 우리 코비드-19 이후에 한국의 개발 협력을 주제로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 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가 같이 참석해야 되는데 멀리서 제가 하느라고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신 대사님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몸도 그러신데 이렇게 정말 해주셔서 감사하죠. 예. 제가 끝난 다음에 이게 총평 평이라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아주 100분 넘도록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유익하면서 영어로 informative 많은 우리 국민들 젊은 학생들이 좀 우리 흔히 뭐 코비드다 무슨 개발원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아마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많은 거를 배우셨을 거로 봅니다. 과거 역사라든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특히 코비드-19과 연결해서 이 ODA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더욱 실감나는 그러한 우리 토크 콘서트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또 아주 쉬운 평이한 전문가 패널이지만은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좀 유튜브에 좀 편집을 해서 좀 더 이 중요한 이런 토론을 그 내용을 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또 이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리고 또 우리 유엔협회 웹사이트에도 올려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유엔협회가 제공하는 이러한 퍼블릭 포럼의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우리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코비드 19을 대처를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도 개도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또 과연 우리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SDG 같은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속 발전 목표 유엔이 반기문 총장이 계실 때 성립된 전 세계적인 그 사업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혹시 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속 켜놓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유엔협회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금년에도 매달 한 차례씩 이 토크 콘서트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고 우리 유엔협회 웹사이트라든지 그 밖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날짜에 잘 많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또 듣기만 하실 게 아니고 또 실제로 한번 질문을 하신다든지 또 이러한 유엔협회가 금년도에 벌리려고 하는 그런 SDG 캠페인 이런 것이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오프라인 행사 그런 이벤트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잘 가졌고요. 세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대사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주 멋진 그런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